네.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한국헌법의 기본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민주권, 법치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한국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한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본 질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 오늘은 원래 이 강의의 강좌의 제목은 한국 근현대사 속에 숨은 우리 헌법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헌법의 기본 원리, 기본 질서를 이야기하시나요? 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국 헌법의 역사 그리고 한국의 근현대사를 살펴보려면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 원리와 기본 질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본 원리와 기본 질서를 보셔야 그 다음에 우리 한국헌법의 한국헌법의 역사 그리고 한국의 근현대사를 읽어보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헌법에 이런 원리, 이런 질서가 들어가게 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는 거고 오늘까지 한국헌법 기본 원리가 정리가 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한국헌법이 처음 만들어졌던 건국헌법부터 현행헌법,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9차 개정 헌법인데요. 87년도에 이제 개정이 된 이런 9차 개정 헌법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개정된 내용 속에서 한국의 역사를 하나하나 찾아서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지금 기본 원리와 기본 질서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 한국헌법이 또 하나 추구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입니다. 근데 아마 좀 낯익지는 않으실 거예요. 낯서실 건데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이 남북분단의 특수한 상황이어가지고 사회적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면 저거 공산주의와 관련된 건가? 북한과 관련된 건가? 뭐 이런 이제 오해들을 흔히 하시는데요. 헌법에서는 사실은 이 사회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온전한 자유 또는 완벽한 자유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약간 사회주의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 질서입니다. 자유시장 경제 질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가격의 결정, 예를 들면 보세요. 시장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적으면 가격은 떨어질 거고 반대로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 질서예요. 근데 온전한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맡겨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돈 많은 사람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면 배추를 몽땅 사서 창고에 저장해 버립니다. 나오는 배추들 다. 근데 배추를 되게 예를 들면 한 포기에 1,000원을 주고 산 배추예요. 그래서 이걸 다 재워놓고 시장에 배추가 안 돕니다. 그래서 배추값이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그때 이제 5,000원 할 때 배추를 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또는 우리 요즘에 쌀 많이 안 먹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맡겨놓으면 쌀값은 폭락하고 농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국민들이 꼭 필요한 물건들을 국가가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쌀값이 쭉 떨어지면 국가가 쌀을 삽니다. 그게 이제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정부미라고 부르는데 그건 사실은 잘못된 거고요. 그건 원래 명칭은 정부구축미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정부가 쫙 사들이면서 가격을 조절을 합니다. 근데 정부가 왜 쌀을 사냐고? 정부는 쌀을 사야죠. 왜냐하면 국가가 쓴 쌀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우리 뭐 자녀분들 군대에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군인들 밥 줘야 됩니다. 근데 그 군인들이 돈 내고 밥을 사 먹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남북분단의 특수한 상황이라서 언제나 전쟁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뭐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랄지 경유, 쌀 이런 다양한 품목들을 일정한 기간 동안 쓸 수 있도록 국가가 항상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확인되진 않았지만 뭐 전쟁이 나서 뭐 1년, 2년 정도 쓸 수 있는 쌀 주유를 위한 기름 뭐 이런 것들을 비축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건 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거는 비축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 경제를 질서를 완전하게 맡겨놓지 않고 국가가 직접적으로 조금 간섭해서 통제하는 것들, 이게 소위 말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를 우리는 수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바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 소유권 절대 원칙이 소위 말하는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 그러니까 즉 내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소유권 절대 원칙입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내 거 내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 나가셔서 물건 같은 거 사실 때 일정 금액 이상 못 사시죠. 그건 왜 그럴까요?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그러게 되면 이 자유시장 경제 질서의 모순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국가가 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 나가실 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도 법으로 정해놨어요. 최대 금액을. 이런 것들이 소유권 상대의 원칙인데, 이게 소위 말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입니다. 심지어는 내 집, 내가 불 지르고 다 태우고 그냥 새로운 집 짓고 싶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못합니다. 내 집 내가 불태우잖아요. 그러면 그 형법상 자기 물건 방화죄로 처벌받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제일 부자인 삼성 이건희 회장, 이런 분들 집이 기껏 해봐야 뭐 100평, 200평밖에 안 돼요. 아니 근데 그런 분들 돈도 많은데 집을 한 1000평씩 지으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짓습니다. 왜? 법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집의 그 총 규모를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소유권 상대 원칙이고, 이 두 번째는 계약 자유의 원칙인데, 이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그 은행 같은 거 돈 빌릴 때 법이 정해놓은 최고 이율 있잖아요. 그 이상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채업자라고 불리우는 대부업자 이런 사람들이 그 법이 정해놓은 이율 이상 받으면 그건 전부 무효예요.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를 들면 돈 빌리러 가서 계약서 쓸 때 며칠까지 돈을 내가 못 갚으면 내 장기를 떼주겠다, 뭐 이런 신체 포기 각서가 계약자의 원칙이 적용되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최초의 자유주의가 나왔을 때는 그렇게 계약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계약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신체 포기 각서 이런 거 쓸 수가 없어요. 불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약 제한을 원칙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회시장 경제 질서의 내용은 과실 책임의 원칙에서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바뀐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서는 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있었는데, 이 노동자가 예를 들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장이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사장이 다치라고 시킨 거 아니잖아요. 사장이 다치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장이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쳤으니까 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사장은 그 근로자를 해고했습니다. 이게 과실 책임의 원칙이에요. 즉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거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을 때만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장에서 다친 근로자는 사장의 책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내가 비록 아무 잘못이 없지만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책임져 주는 거, 이게 여러분 무과실 책임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요즘 보시면 어때요? 공장 근로자들이 공장 일하다가 다치면 사장님이 책임져요. 물론 사장님이 책임져 주는 건 아니죠. 근로자가 월급에서 조금, 사장님이 자기가 번 돈에서 조금,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산재보험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가 치료해 주는 제도로 바뀐 겁니다. 이게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토지거래 허가제랄지, 뭐 국제그룹 해체 사건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잘못했다. 이 국제그룹 해체 사건은 재무부 장관이
제1은행장한테 국제그룹 마음에 안 드는데 대출해주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국제그룹이 날아가 버린 사건입니다. 근데 국제그룹이 어디냐면 아마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좀 기억하실 텐데 국제그룹이 예를 들면 망국기 같은 거에 쫙 걸어놓고 사업을 했던 곳이 그게 이제 국제그룹입니다. 제법 큰 그룹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요걸 국제그룹을 뺏어버리려고 뭐 또는 이게 이제 사실은 그때 당시에 국제그룹에서 대통령한테 정치 자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복수의 차원에서 재무부 장관이 대출해주지 마 제1은행장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1은행장이 대출을 못 해주니까 국제그룹이 공중분해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국제그룹 해체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일정 금액에 대한 배상돼줬던 사건이 바로 국제그룹 해체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무과실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부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도소주 구입 방제는 요건 이제 그 소주가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광주는 예를 들면 보혜 소주인데요. 각 자기 지역에서 나는 소주를 술을 파시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사야 되는 제도가 자도소주 구입 강제 제도였어요. 예를 들면 광주 전남에서 술집을 하시는 분들은 소주를 100병을 사야 되면 그중에 보혜 소주를 일단 50병을 사고 나머지 50병을 자유롭게 뭐 참이슬이랄지 아니면 뭐 제주 한라산이랄지 이런 걸 살 수 있도록 법이 정해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말이 안 되는 게 보세요. 만약에 이제 보혜 소주 50병, 나머지 소주 50병을 사놨는데 보혜 소주가 안 팔립니다. 나머지 소주 다 팔렸어요. 그래서 소주를 또 구입을 해야 되는데 50병을 사야 돼요. 그럼 50병을 사야 되는데 또 보혜 소주를 25병을 또 사야 됩니다. 그럼 보혜 소주는 점점 쌓여가고 사장들은 이제 곤혹스럽고. 근데 이게 법으로 실제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 헌법재판소가 자도에서 자기 지역에서 나는 소주를 50% 이상 우선 구입하도록 하고 있는 이 주세법이 헌법이 정한 뭐 민주주의의 원리랄지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의 원리에 어긋난다 그래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 그 식당이랄지 뭐 마트 같은 데 가보면 보혜만 있나요? 아니죠. 진로도 있죠. 참이슬도 있죠. 뭐 처음처럼 뭐 제주의 푸른밤 뭐 이런 다양한 소주들이 그래서 종류가 다 있는 겁니다. 그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어느 소주든지 마실 수 있게 된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헌법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기타 질서로서 뭐 민주적 기본 질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국가의 원리. 이 문화국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고유 문화재들 있죠. 뭐 소위 말하는 국보 아니면 뭐 아주 오래된 사찰, 천연기념물 아니면은 뭐 판소리 무형문화재 이런 분들한테 국가가 매달 돈을 주면서 전수를 시키고 유지를 시켜줍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 특별히 있는 거 아니고요. 우리 헌법에서 문화국가 원리를 정하고 국가는 전통문화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서 예써야 된다라고 하는 국가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국가 원리를 통해서 그런 문화재들이 유지되고 잘 계승이 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국제평화주의예요. 우리나라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방어적인 전쟁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침략적 전쟁은 부인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뭐 예를 들면 파병할 때도 그 침략적 전쟁에 대해서는 파병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그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때 파병할 때 그 파병이 침략적 전쟁이었는데 미국의 요청으로 우리가 이제 파병을 하게 되면서 그 파병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국제평화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통일의 원칙이에요.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이 우리의 적이기도 하지만 북한은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싸우고 물리치고 이겨내야 될 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는 우리가 대화하고 타협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평화적 통일을 완성해야 되는 우리의 동반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중적 지위예요. 그래서 국가보안법도 있는 반면에 남북 교류
협력법도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내용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이제 오늘 내리려고 합니다. 이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사실 헌법이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법 중에 가장 최상위의 법이에요. 그리고 이 헌법 안에 인간의 삶이 고스란히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 안에 대한민국의 역사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만 잘 지켜지면 대한민국은 훨씬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드린 것 같고, 우리 삶 가운데 헌법을 입혀보자라는 이야기도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 헌법을 지키고 나 스스로 헌법을 존중하면서 산다면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평등하고 자유롭고 아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자답게, 사용자는 사용자답게, 그러면 세상은 더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은 일반 시민대로, 권력자는 권력자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는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를 잘 지킨다면 한국 사회는 훨씬 더 아름다워질 거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제가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장소인데요. 여기가 바로 서울에 있는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9분의 재판관만 계세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국회가 지명하는 3명,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렇게 해서 9분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역사적이었던 모든 사건들은 다 일어났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다가 헌재에서 기각당했을 때도 이 자리였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돼서 탄핵됐던 장소도 여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곳곳에 있는 모든 헌법재판소 결정이 다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간통죄 폐지 현장도 여기였고요. 호주제도가 폐지된 것도 이 현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헌정당 해산을 통해서 정당 해산의 우리 아픈 경험도 있지만 그 정당 해산의 역사도 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의자는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자유라고 한 헌법의 역사가 국민들이 흘린 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자유이고 헌법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 빨강과 즉 자유를 의미하는 피를 의미하는 빨강, 그리고 평등을 의미하는 화이트, 그다음에 박애를 의미하는 이런 블루, 이런 것들이 3가지의 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모든 국민들이 잘 지켜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 3번째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한국헌법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건국헌법부터 차근차근 9번에 걸친 개정의 역사를, 그리고 그 개정의 역사 속에 담겨져 있던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